안녕하세요. 오늘 당신과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건축계의 거장 크리스토퍼 알렉산더의 역작 질서의 본질 그 2권입니다. 네, 그중에서도 정말 핵심이라 할 수 있는 11장 전개의 순서를 함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The Sequence of Unfolding. 네. 이번 탐구의 미션은 아주 명확해요. 건축이든 디자인이든 뭐든 간에 무언가를 정말 살아있게 만드는 과정에서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떤 순서로 하느냐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그 비밀을 파헤쳐 보는 겁니다. 그렇죠. 사실 생명 있는 모든 것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전개되거든요. 아, 순서요? 가장 완벽한 예가 바로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일, 바로 배아의 성장 과정이에요. 아하. 정해진 순서에 따라 세포가 분화하고 심장이 먼저 뛰고 뇌가 형성되죠. 만약 그 순서가 조금이라도 뒤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오,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요. 그냥 혼돈 그 자체죠. 기형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이 생성 순서라는 개념이 어떻게 죽어있는 설계도가 아니라 스스로 생명력을 뿜어내는 구조를 만드는 열쇠가 되는지 그 본질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걸 한번 제대로 풀어보죠. 사실 예술가나 정말 숙련된 장인들은 이 올바른 순서의 중요성을 본능적으로 아는 것 같아요. 맞아요. 캔버스에 어떤 색을 먼저 칠하느냐, 건물 부지에 무엇부터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의 깊이가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책에서도 줄리안 스트리트 인이라는 노숙인 쉼터에 예를 들더라고요. 아, 네네. 그 예시요? 설계 과정에서 두 개의 아름다운 안뜰을 먼저 만든 다음에 그 사이에 식당을 배치했다고 해요.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전체 구조의 뼈대를 이루는 것. 그러니까 형태학적으로 더 클 영향력을 가진 중심을 먼저 결정해야 한다는 뜻이죠. 중심을 먼저. 네. 만약 식단을 먼저 아무데나 툭 놓았다면 안뜰은 그저 남는 공간에 억지로 끼워 넣는 형태가 되었을 거예요. 생명력이 없죠. 아, 하지만 안뜰이라는 강한 중심을 먼저 만드니까 나중에 들어온 식당이 자연스럽게 그 안뜰의 일부가 되고 오히려 안뜰을 더 돋보이게 만드는 완벽한 조화를 이루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최근에 나온 세련된 디자인 이론 같은 게 아니라 훨씬 더 근본적인 지혜에 가깝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이런 지혜를 어떻게 배우고 전수했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전통사회에서는 이런 지혜가 체계화된 생성 순서의 형태로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아, 형태로요? 네, 굉장히 흥미로운 예가 사모아의 전통 전투용 카누를 만드는 과정인데요. 여기에는 노래가 있었다고 합니다. 노래로 배를 맞는다고요? 무슨 노동요 같은 건가요? 영차, 영차 하면서 박자 맞추는 그런 거요? 하하, 그 이상이었어요. 단순한 노동요가 아니라 사실상 카누 제작의 모든 과정을 담은 구전 설명서였죠. 설명서요? 네, 가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먼저 당신의 나무를 찾으시오. 나무를 베시오. 몸통을 파내시오. 다음으로 뱃머리를 깎으시오. 이런 식으로요. 와, 카누를 만드는 모든 과정을 단계별로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었어요. 그거 완전 이케아 조립 설명서의 노래 버전이네요. 그림 대신 노래로 알려주는 거잖아요. 정확해요. 비유가 아주 좋네요. 정말 놀라운데요. 단순히 리듬을 맞추는 게 아니라 아주 중요한 지식을 기억하기 쉽게 하는 형태로 담아낸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순서가 완벽했기 때문에 노래의 순서를 따르면 누가 만들어도 아름답고 견고하며 기능적인 카누가 탄생했던 겁니다. 순서만 따르면요. 네. 왜냐하면 각 단계가 그 자체로 완결성을 가지면서 다음 단계가 자연스럽게 펼쳐질 수 있는 최적의 맥락을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책에서 설명하는 근본적인 과정들, 예를 들어 전세를 단순화하고 강한 중심을 만들고 좋은 형태를 갖추는 등의 원칙을 저절로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 사모아 카누 이야기는 정말 흥미롭네요. 오래된 지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니까요. 그런데 현대에 사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사실 저희가 카누를 만들 일은 거의 없잖아요. 일상에서 우리가 이런 순서를 잘못 적용하고 있는 경우는 없을까요? 물론이죠. 아주 많습니다. 저자가 제시하는 가장 충격적이면서도 명확한 예시가 바로 집과 정원 문제입니다. 집과 정원이요? 네. 당신이 집을 지을 부지를 하나 가지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가장 먼저 무엇부터 하시겠어요? 당연히 집 위치부터 정하지 않을까요? 어디에 집을 앉힐지, 현관은 어디로 낼지, 창문은 어디를 보게 할지. 이걸 먼저 결정하고 남는 공간에 나무도 심고 잔디도 깔고 뭐 그렇게 정원을 만들 것 같은데요? 그렇죠.
99%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아닌가요? 바로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식이죠. 하지만 저장은 바로 그 상식이 살아있는 공간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치명적인 실수라고 단언합니다. 실수라고요? 네, 살아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다면 그 순서를 완전히 뒤집어야 한다고 말해요. 뒤집는다고요? 첫째, 부지에서 가장 아름답고 잠재력이 큰 자리에 정원의 위치를 먼저 정한다. 둘째, 그 정원을 돕고 지지하며 더 아름답게 만드는 방식으로 집을 배치한다. 잠깐만요. 그건 정말 이상하게 들리는데요. 집이 주인공이 아니라 정원이 주인공이라뇨?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에요. 왜 그렇게까지 순서를 강조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집을 먼저 배치하면 정원은 필연적으로 자투리 공간, 남는 공간이 되어버립니다. 아, 건물을 짓고 남은 어색한 모양의 땅이 되기 십상이죠. 긍정적인 공간감, 좋은 전망, 충분한 채광 같은 중요한 가치들이 모두 침해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겠네요. 하지만 정원을 먼저 가장 좋은 자리에 배치하고 집이 그 정원을 보완하고 감싸 안는 형태로 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정원뿐만 아니라 그 정원을 바라보는 집 자체의 가치와 경험도 훨씬 더 풍요로워집니다. 아,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관점의 완전한 전환이네요. 집에 딸린 정원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정원을 품은 집을 만드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집이 정원을 위해 희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정원 덕분에 집이 더 좋아지는 상생관계가 되는 거네요. 와, 단지 2단계의 순서를 바꿨을 뿐인데 결과물의 생명력이 이렇게 극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니? 맞습니다. 이 간단한 2단계의 순서조차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드는데 수십, 수백 개의 결정이 필요한 복잡한 과정에서 올바른 순서를 찾는 것이 얼마나 더 중요하겠어요. 그러네요. 우연히 올바른 순서를 맞출 확률은 수학적으로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전개된다는 느낌이 조금은 추상적으로 들리기도 하는데요. 혹시 듣고 계신 당신이 이 생성 순서의 힘을 직접 머릿속으로 체험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책에서 저자가 제안하는 방법인데요. 바로 일본의 전통 다시를 만드는 24단계의 순서를 따라가 보는 겁니다. 다시를요? 네. 저자는 이 순서를 눈을 감고 누군가 차분히 읽어주는 것을 듣기만 해도 당신의 머릿속에서 다실의 모습이 저절로 아주 선명하게 그려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 제가 몇 가지 단계를 읽어드릴 테니 당신도 잠시 눈을 감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첫째, 다실은 한적한 정원 안에 있습니다. 둘째, 정원 전체는 어떤 종류의 담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바깥 세상은 보이지도 잘 들리지도 않아요. 셋째, 정원은 낮은 울타리로 안쪽과 바깥쪽으로 나뉩니다. 다실은 안쪽 정원에 있고요. 네. 자, 이제 7번째 단계입니다. 안쪽과 바깥쪽 정원 사이에는 중간문이 있습니다. 중간문. 그리고 15번째 단계로 건너뛰어 보죠. 다실 입구는 돌길과 만나는 곳에 있는데 무릎을 꿇고 들어가야 하는 낮은 창문 형태입니다. 아, 그 낮은 입구요. 네. 그리고 19번째 단계입니다. 다실 중앙 바닥에는 작은 네모난 화로가 있습니다. 손님들은 그 주위에 둘러앉습니다. 와, 정말 신기하네요. 제가 의식적으로 디자인해야지 하고 노력한 게 아닌데 이미지가 그냥 머릿속에 떠올라요. 그렇죠. 전체적인 풍경에서 시작해서 담, 울타리, 문, 그리고 다실 내부의 화로까지 마치 카메라 줌이 들어가듯이 점점 더 세밀한 부분으로 파고드는 느낌이에요. 공간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전개의 힘입니다. 이 과정이 힘들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이유는 각 단계가 이전 단계들로 이미 만들어진 전체 위에서 작동하기 때문이에요. 아, 이미 만들어진 전체 위에서? 네. 어떤 단계도 그 이전에 만들어진 구조와 모순되거나 충돌하지 않죠. 당신의 마음속에서 하나의 온전한 그림이 점진적으로 분화하고 구체화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구조가 고점 없이 탄생하는 과정의 본질이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현실적인 질문이 생겨요. 이 올바른 순서라는 걸 대체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방금 다실 예시만 해도 24단계인데 그 순서 조합을 계산하면 거의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올 것 같아요. 이걸 그냥 감으로 찾으라는 건 너무 막막하잖아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책에 따르면 24단계에는 약 6 곱하기 10의 23제곱, 즉 6,000회개의 가능한 순서 조합이 있다고 해요. 6,000회요? 상상도 안 가는 숫자네요. 그렇죠.
그중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좋은 순서는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그래서 저자와 그의 동료들이 아주 실용적인 실험을 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파사데나시의 아파트 건축 조례를 새로 만들 때 바로 이 생성 순서 개념을 적용한 거죠. 잠깐만요. 법규에다가요? 보통 법규는 벽은 여기서 몇 미터 떨어져야 한다, 창문 면적은 얼마 이상, 이런 식의 딱딱한 규제 목록 아닌가요? 맞습니다. 기존의 법규는 그런 식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접근법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죠? 추상적인 규제를 나열하는 대신 좋은 아파트를 자연스럽게 만들어내는 11단계의 구체적인 설계 과정을 법규 자체로 제시했어요. 법규 자체가 설계 가이드라인, 즉 생성 순서가 된 겁니다. 저는 좀 반감이 드는데요. 모든 건축가에게 똑같은 11단계짜리 설명서를 주고 그대로 만들려고요? 그건 창의성을 죽이는 일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파사데나시 정체가 똑같이 생긴 아파트들로 가득 차게 되는 거 아니에요? 바로 그 지점이 모두가 우려했던 부분이고 이 생성 순서의 묘미가 드러나는 지점입니다. 결과는 정반대였어요. 정반대요? 네. 1단계는 부지와 주변 환경의 좋은 점을 지도로 그리기. 2단계는 주변 환경을 향상시키도록 프로젝트의 기본 배치 결정하기. 그리고 3단계는 아까 이야기한 주요 정원의 위치 결정하기. 와 같이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 요소부터 순서대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네. 이 순서를 따르자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죠. 건축가들은 놀라울 정도로 다양하면서도 주변과 조화로운 살아있는 아파트 건물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정해진 순서가 있는데 어떻게 다양한 결과가 나올 수 있죠? 그게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순서는 정해져 있지만 그 순서가 적용되는 맥락, 즉 부지의 조건과 주변 환경은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 맥락이 다르다. 네. 정해진 생성 순서가 매번 다른 맥락과 상호작용하면서 무한한 변주를 낳는 거예요. 아하. 마치 똑같은 유전 정도를 가진 씨앗이라도 어떤 토양과 햇빛, 물을 만나느냐에 따라 각기 다른 모습의 건강한 나무로 자라나는 것과 같습니다. 와, 씨앗의 비유가 확 와닿네요. 순서는 살아있는 결과를 보장하는 틀이지 결과물의 형태를 고정하는 틀이 아니었던 거죠. 아하, 이제 완벽히 이해했어요. 이 지점에서 많은 디자이너나 기획자들이 한입 빠지는 함정이 떠올라요. 어떤 거죠? 바로 모든 것을 한 번에 고려해야 한다는 압박감이요. 복잡한 전체를 한 번에 통찰하는 천재적인 비전이 있어야만 훌륭한 결과물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자는 그것이 완전인 낸센스라고 잘라 말합니다. 하하. 그가 직접 겪었던 한 학생의 일화가 아주 인상적인데요. 네. 그 학생은 재능은 뛰어났지만 몇 달 동안 고군분투해도 아름다운 디자인을 전혀 만들어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도면은 항상 혼란스럽고 부자연스러웠죠. 어느 날 저자가 그 학생 옆에 앉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린 거 다 지우고 처음부터 시작합시다. 지금 이 디자인에서 가장 중요한 것 단 하나만 말해보고 그것만 그려 넣으세요. 모든 걸 지우고 단 하나만 그리라니 학생은 정말 당황했겠네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학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려 넣자 저자는 다시 물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이제 그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그것만 추가해 보세요. 아, 그런 식으로요? 네. 이런 식으로 1시간에 걸쳐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순서대로 추가해 나갔습니다. 놀랍게도 1시간 뒤 그 학생은 생전 처음으로 아름답고 조화로운 건물을 디자인해냈다고 해요. 와, 그 학생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몇 달간 풀리지 않던 문제가 1시간 만에 풀린 거잖아요. 과정이 끝나자 그 학생이 저자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간단한 줄 몰랐어요. 그냥 한 번에 하나씩 올바른 순서로 하면 되는 거였군요. 아, 그 학생의 문제는 재능 부족이 아니라 잘못된 순서로 접근하여 스스로를 혼란에 빠뜨린 것이었습니다. 모든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다가요. 네, 그 시도가 오히려 명료함을 해치고 각각의 요소들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게 만든 거죠. 그 학생 이야기가 마치 현대의 애자일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을 떠올리게 하네요. 오, 그렇죠. 처음부터 완벽한 시스템 전체를 설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 기능, 즉 강한 중심을 먼저 만들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 위에 다음으로 중요한 기능을 쌓아 올리는 식으로 반복하죠. 그러면 그 과정 자체가 올바른 길을 보여주고요. 결국 같은 원리인 셈이네요. 아주 정확한 연결입니다. 분야는 다르지만 본질은 같아요.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곳에 집중하는 과정 자체가 자연스러운 생성 순서를 따르는 행위인 겁니다.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풀 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그 첫 지점만 제대로 찾으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풀려나가는 것과 같죠.
그 학생은 계속 중간부터 풀려고 하니 엉키기만 했던 거고요. 오늘 우리는 크리스토퍼 알렉산더의 생성 순서라는 개념을 통해 어떻게 죽은 구조물이 아닌 살아있는 공간과 결과물을 만드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것은 천재의 번뜩이는 영감이나 모든 것을 한 번에 꿰뚫는 신비한 능력의 산물이 아니었네요. 오히려 가장 중요한 것부터 차례대로 올바른 순서를 발견하고 꾸준히 따라가는 과정의 결과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원리는 건축이나 디자인에만 국한되지 않죠. 당신이 다음으로 무언가를 만들거나 계획할 때 그것이 복잡한 보고서 작성일 수도 있고 중요한 행사 기획, 심지어 방에 가구를 재배치하는 작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막막하게 시작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기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전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단 한 가지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 다음은 무엇인가? 이 순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당신의 결과물에 과연 어떤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게 될까요?